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네요. 네네.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행하면서 또 부활의 기쁨까지 함께하는 그런 주간이 되실 것 같아요. 참 뜻깊은 주간인데 오늘은 어떤 영화를 갖고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사람이 동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상상을 담은 영화 한 편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애니멀 킹덤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지난 76회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으로 선정이 되고 또 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야외 상영으로도 소개된 바 있는 영화입니다. 토마스 카일리 감독의 애니멀 킹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외 상영됐어요? 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야외 상영을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보게 되죠. 그렇죠. 아주 큰 스크린에서 공개되는 네, 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만큼 인정받은 영화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네. 이게 이제 그 동물 연기를 하는 많은 배우들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거를 큰 스크린으로 보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네네. 드네요. 오늘은 애니멀 킹덤 소개합니다. 감독 누구신가요? 네, 토마스 카일리라는 감독인데요. 프랑스의 영화 감독입니다. 1980년에 출생을 하였고요. 보르도 정치학 연구소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 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프랑스 국립영화학교 라 페미스의 시나리오 학과에 입학을 해서 영화 제작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4년 첫 장편 영화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연출해서 세자르 영화제에서 최우수 데뷔작 상을 포함한 3개의 상을 수상하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 뒤에 두 번째로 발표한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애니멀 킹덤입니다. 제76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프랑스 최고의 영화제인 이 세자르 영화제에서 촬영상, 음악상, 음향상, 디자인상, 시각효과상 등 5개 부문으로 수상을 하면서 아주 비평가들 호평을 받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감독이 50-50라고 해서 영화 산업 안에 이제 성평등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단체인 콜렉티브 생상크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의식 있는 영화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도 많이 받았고 네. 또 인정받은 감독이네요. 오늘 애니멀 킹덤 줄거리를 제가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동물로 변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점차 동물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주인공 에밀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어서 에밀의 어머니는 동물의 모습에 점점 난폭해지는 성격으로 보호소로 보내지게 되고 에밀 역시 손톱 밑에 날카로운 발톱이 자라나고 등줄기가 변해가며 점점 동물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에밀은 동물의 모습을 한 이 수인들을 배척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성과 자연의 경계를 탐구하며 가족의 사랑과 생존에 관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그려내는 영화 애니멀 킹덤이었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카일리 감독 연출 애니멀 킹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적 배경, 이게 이제 판타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사람이 동물로 변한다면 네. 판타지를 담았는데 영화적 배경이 있습니까? 네. 판타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화의 분위기는 아주 현실적인, 리얼리즘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현실과 판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어떤 근미래의 프랑스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이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일부의 인간들이 점차 동물로 변이하기 시작한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죠. 이 변이가 단순한 어떤 외모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본능이나 감정, 어떤 사회적 정체성 이런 것들까지 사람이 아니라 점점 동물처럼 변해가는 것을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이자들이 이 인간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으면서 때로는 숲속으로 도망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기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쓰여질 때 한창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좀 사회를 지탱해오던 어떤 기존의 규율들이 굉장히 빠르게 뒤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시나리오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감독이 인터뷰한 바가 있고요.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 찍고 배척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손을 뻗어서 같이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영화와 또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분장이 화려한데요. 이게 네. 네, 사람이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한 그런 모습을 잘 구현을 해냈는데, 이 반인 반수의 캐릭터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상상의 어떤 캐릭터를 구현을 해내기보다는 실제 동물의 모습을 유심하게 관찰하면서 또 자연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CG 장면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촬영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 영화의 서사를 바라보는데 현실감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배우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네네. 것 같다는 걸 맞습니다. 보면서 느꼈는데, 네. 왜냐하면 이렇게 코스튬을 하고 네네. 연기도 잘 해내야 되고 또 숲도 달려가야 되고 네. 이런 연기가 동물처럼 또 행동을 해야 되고, 소리도 내야 되고. 예, 이게 그렇죠. 어떤 연기 제가 배운 적은 없습니다. 배우실 때 이렇게 그 동물 흉내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네네.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어떤 동물의 이제 어떤 움직이면 어떠냐 이런 흉내를 많이 내시는데, 이게 그 연기의 정수가 아니었나. 네, 특히 그 새로 변해가는 사람 그분, 캐릭터분은 분장을 거의 뭐 하루에 5시간, 7시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연기를 하는 게 아주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감독도 배우도 대단한 네.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적 해석이 좀 어렵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이 동물로 변화하는 상상을 담은 영화는 많이 있죠. 뭐 코미디도 있고 뭐 호러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저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이유는 이 동물로 변하는 사람들, 반인 반수의 사람들의 약자됨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동물로 변화된다는 것은 강한 발톱을 갖게 되기도 하고, 청각이 아주 뛰어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막 장엄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반복적으로 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동물로 변해버린 수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인들이 겪는 것이 추방이고 억압이고 배제이고 혐오라는 점에 아주 주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영화가 그런 약자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주인공 에밀이 좀 이렇게 자신의 몸도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어떤 고통의 과정 속에서 여기에 도움을 주고 연대해주는 이 사람들이 모두 여성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가족 구성원이 또 같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라는 점을 영화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에밀이 학교에서 처음 사귀게 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니나라는 이름의 주의력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밀을 돕는 지역 경관이죠. 줄리아라는 여성 또한 여성이면서, 그리고 군인보다는 더 낮은 계급 아래에 있는 경찰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가 속한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차별을 당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좀 에밀 주변에서 에밀을 도와주는 이들이 모두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에 반응하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존재들로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밀은 주변의 약자성을 띈 존재들의 어떤 사려 깊은 손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당혹스러운 변화를 차츰 받아들이고 또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약자들의 연대와 또 뚜렷이 대조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군대라는 형태로 대표되는 남성 사회의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인들이 숨어든 숲에 막 최루탄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진압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떤 권력자들이 혐오하기로 결정을 하고 낙인 찍은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어떤 배경을 살펴보지도 않는 굉장히 맹목적인 폭력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또 같이 막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막 두건을 쓰고 총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남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카일리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타성이 주는 안정감을 쫓을 것인지 혹은 타인과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열고 우리를 둘러싼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울 것인지를 우리 세대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극 중에 나오는 그 아들이죠. 주인공 아들 에밀과 또 아버지 프랑스와라는 이 부자의 관계와 또 그 사람들의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주제의식을 전달을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되었고, 그 희망들이 이제 관객들에게도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럼 연출한 토마스 카일리 감독은 여성인가요? 남성입니다. 남성입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남성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네네. 좀 이야기를 구성을 했군요. 뉘우치는 영화이기도 할 테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담론이 결정되는 걸 보면, 네네. SNS의 처음에는 이제 소문이나 썰로 시작한 얘기가 확산되면서 네네. 하나씩 증거 자료가 막 나오고 한 사람을 완전히 이제 네네. 매장시키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예. 그 담론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좀 소름 끼치는 거는 어디 이제 식당이나 식사하러 가면은 그 얘기를 절반 이상이 하고 있다는 네네. 그런 거를 이렇게 옆에서 들릴 때가 있는데, 네네. 가끔 소름이 끼쳐요. 네. 네. 저도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네, 뭐 한 사람을 혐오하기로 작정하고 네. 이제 거기에 막 모두가 어떤 혐오를 달려드는 쏟아붓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 버리는 들 반복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사실관계는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너무 이것에 이제 우리 사회가 막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네. 이게 또 다른 폭력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통 이제 우리 반려견하고 같이 보는 경우가 네네. 많은데, 낯선 언어나 낯선 소리가 나오면 이 강아지들은 좀 쫑긋하거든요. 보통은 뭐 한국어로 된 방송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프랑스 영화에 되면 프랑스어 대사가 나오고, 심지어 네. 여긴 대사보다는 동물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인간이 연기하는 동물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낯선 소리가 나오니까 이 반려견 강아지가 쫑긋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로 이게 우리가 평소 듣지 못하는 소리, 그리고 보지 못하는 광경. 네네. 그래서 이 영화 보실 때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낯섦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지 않다는 맞습니다. 이유로 이렇게 네. 안 보려고 하는지 네.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영화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하던 소리가 사실은 귀 기울였을 때 얼마나 이제 많이 들리는가. 그래서 밤중에 야생의 어떤 소리들을 비로소 듣게 된 그 에밀의 점점 자신의 귀가 동물처럼 변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리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소리들과 함께 동화되는 그런 과정을 또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데,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영화의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제 배타성이 주는 안정이라는 얘기를 이제 감독이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죠. 편안하죠. 그런 거 안 듣고 안 보면 편안한데, 또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성을 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영화가 좀 극단적인 예로 그렇죠. 이제 인간이 네. 동물이 변해가는 과정으로 좀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영상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영화를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자연 세계를 향한 폭력의 역사 속에 또 종교의 이름으로 반복된 어떤 합리화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어렴풋이 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 요한 축제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 전통 행사를 통해서 네. 보여주는데요. 공교롭게도 참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수인들을 괴물이라고 혐오하고 또 에밀을 짐승으로 겨냥하면서 괴롭히는 얼굴이 또 이 축제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로 드러나는데, 이런 일들이 또 과거에서도 늘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을 영화는 어렴풋이 느끼게 해줍니다. 이 에밀의 여자친구 니나가 이 성 요한 축제의 뒷배경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저렇게 불타는 불기둥 속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집어넣고 막 사람들이 축제를 즐겼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런 어떤 짧은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주제가 되는 혐오의 문제와도 겹쳐지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마녀 사냥의 역사,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역사, 이런 것들과 이미지가 겹쳐지게 되는데요. 수많은 죄 없는 소녀들을 마녀로 둔갑시켜서 불태웠던 역사, 또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서 학살을 일삼았던 그런 역사, 이런 이미지들이 종교와 폭력이 얼마나 깊이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좀 상기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장면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어떤 종교에 의한 폭력을 또 한편 되돌아보게 되는 지점이 되는데요. 마침 오늘이 좀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됩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부 또 개신교 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우상이 된 자식 사랑에 대한 교훈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2차 가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족들을 향해서 왜 아직 울고 있냐, 특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 시선과 조롱, 또 혐오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종교가 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 자체로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굉장히 가슴 아픈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가장 약한 이들이 서로의 아픔을 알고 연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연약한 이들 곁에 좀 서고 또 연대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또 영화를 통해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고 이들의 목소리를 더 자세하게 듣고 함께 그 곁에 있으리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플로우라는 애니메이션 작품 소개했잖아요. 네네. 여기도 그 인간의 언어가 안 나오고 예. 모두 동물의 이제 소리로 영화가 채워지는데 네. 요번 오늘 소개한 영화도 역시 조금 비슷한 경험을 네. 하실 수 있고, 그 인간이 동물이 되는 영화가 여러 편 있잖아요. 네네. 더 랍스터 이런 네네.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송중기 씨 나오는 늑대소년 이것도 이제 그러게요. 네. 예,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송중기 씨 연기도 만날 수 있는데 네네. 이런 영화들을 좀 보시면서 인간이 동물이 될 일은 사실은 없겠죠. 네네.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좀 상상해보는 것도 네네. 색다른 시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 될 것 같아요. 네. 네, 추천작으로 오늘도 애니멀 킹덤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